제 아들은 페류나입니다. 28억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남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페류나라는 낙인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아십니까? 단 2달입니다. 2024년 초가을 경상남도 창원시청 앞 퇴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오가는 저녁 7시 그곳에는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3세의 한 할머니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떨리는 다리. 그 누구보다 약해 보이는 할머니의 손에는 하얀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석양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페류나 아들 이상호, 28억 받고도 가족 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불쌍하기도 해라. 28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어머니 한 분 챙기지 못하나? 요즘 자식들이 다 절에 돈만 생기면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피켓을 꼭 붙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처량해 보였던 탓일까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더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28억 받고도. 부모가 저렇게 거리로 나서게 만들다니. 진짜 인간 쓰레기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73세의 할머니가 과연 혼자 힘으로 이런 피켓을 만들어서 시청 앞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28억에 당첨된 아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피켓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SNS에 올라간 시각은 오후 7시 23분.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 시간 만에 그 게시물은 5만 번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2,000개를 넘어섰죠. 하나같이 분노로 가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8억 받고 어머니 버리는 페류나. 진짜 인간 쓰레기 맞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저 할머니 정말 불쌍해.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28억 로또에 당첨된 이상호라는 이 남자는 정말로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버린 페류나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치밀하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계획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시게 될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돈이 어떻게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잔혹한 배신이 가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페류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타인의 악의가 아니라 가족의 배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악몽이 시작되기 전 한 남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왔던 그 운명의 날로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상호. 그는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이 그에게 가져다 줄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이상호 씨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온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하루 15만 원의 일당을 벌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하루도 쉴 수 없었죠.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 2아이의 생활비와 학비가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평소처럼 동네 복권방에 들렀습니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는 것 말입니다. 가게 사장은 늘 그랬듯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상호 씨 이번 주도 1등 노리시나요? 이상호는 피곤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언젠가는 되겠죠. 그 언젠가가 바로 그 주였습니다. 일주일 후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로또 추첨 방송을 보던 이상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2번째, 3번째도 맞았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고집한 결과였습니다. 당첨 금액은 40억 원. 세금을 제외하면 28억 원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이죠. 그는 신중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의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첨 확인 후 첫 한 달간 그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그가 28억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월 말 이상호는 생애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이정자 할머니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이정자 할머니. 그녀의 인생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잃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3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 이후로는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죠. 세 자식 중에서도 특히 큰아들인 상호 씨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도움을 주었고 사업이 망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가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부산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기초수급비와 이상호가 틈틈이 드리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이상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첫째 주, 그는 부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었죠. 며칠간의 발품 끝에 그는 완벽한 집을 찾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깨끗한 아파트, 방 3개의 거실, 주방이 널찍한 25평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5억 2천만 원. 일반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28억을 가진 그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무상의 이유로 명의는 아들인 이상호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께서 평생 사실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계약이 끝난 후 이상호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 아파트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날 이정자 할머니의 표정을 이상호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제대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넓은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시더니 주방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죠. 상호야, 이게 정말 내가 살 집이야? 네. 엄마 이제 돈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 편히 사세요. 그 순간만큼은 28억이라는 거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값졌으니까요. 이상호 역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울산의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넓고 깨끗한 집이었죠. 그동안 좁은 투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 불편했던 생활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8월 한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거셨습니다. 새 집이 너무 좋다고, 이웃들이 친절하다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죠. 이상호 역시 아이들과 함께 넓은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28억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그의 두 여동생들이 말이죠.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혼자 28억을 독차지할 수는 없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월이 끝나갈 무렵 상호 씨에게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한 달이 끝나고 진짜 악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상호 씨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휴대폰 벨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미, 그의 둘째 여동생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여동생 말입니다. 전화를 받지 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나야 상미. 10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왜 지금 전화가 온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리고 어머니께 아파트까지 사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상호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연락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상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변했다고, 돈 때문에 가족도 외면하게 되었다고 비난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상미와 이상애, 이 두 여동생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미는 53세로 이상호보다 3살 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죠. 27살에 회사 동료와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이상희는 51세로 막내였습니다. 그녀 역시 20대 중반에 결혼해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았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 모두 중산층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지도 특별히 부자도 아닌 그런 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들의 형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상미의 경우 남편이 운영하던 소규모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은행 적금도 거의 바닥이 났고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희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급여가 30% 삭감되었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요구하는 명절 비용과 각종 경조사비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빠듯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빠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28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 5억짜리 아파트를 사드렸다는 소식 말입니다. 두 여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28억이라는 거금을 오빠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28억을 세 자녀가 나눠 가지면 각자 5억 이상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면 최소한 몇 억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실패로 돌아가자 셋째 여동생 이상희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희의 남편인 김도연까지 가세했죠. 김도연은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처가의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돈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형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죠. 2024년 9월 첫째 주 토요일, 상호 씨가 아이들과 함께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상미, 이상해, 그리고 김도연까지 1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상호는 당황했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10년 만에 보는 고모들이 낯설어했지만 상호 씨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죠.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이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아파트를 사들인 것도 정말 잘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28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형제자매끼리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상식이라는 논리였죠. 이상희도 거들었습니다.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오빠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각자 몇 억씩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죠. 김도연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가족들과 나누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죠. 이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14년 그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의 일들 말입니다. 당시 그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죠.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두 아이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때 이상호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장 생활할 곳도 아이들 학비도 모든 것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여동생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이상민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남편 사업도 어려운데 오빠까지 도울 여력이 없다고 말했죠. 이상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이상우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벌어서 아이들을 키웠죠.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자신이 다쳤을 때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상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고, 자신도 28억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지경이라고 덧붙였죠. 거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상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느냐고, 가족도 외면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희도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육간에 이럴 수 있느냐고, 자신들이 그렇게 남이냐고 따졌죠. 김도연은 좀 더 계산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족관계에 큰 금이 갈 것이라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이 보인 태도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가는 길, 이상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렇게 나온다면 자신들도 방법이 있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김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오빠를 직접 설득하는 게 안 된다면 어머님을 통해서 압박해보자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나서면 오빠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계산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읽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말입니다. 이상희가 음침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오빠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8억을 둘러싼 가족의 전쟁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무고한 피해자가 될 사람은 73세의 이정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딸들의 악의적인 계획에 이용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9월 둘째 주 월요일, 이상미와 이상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의 새 아파트. 지난주 오빠에게서 받은 냉정한 거절이 그들을 더욱 악랄한 계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오빠를 직접 설득할 수 없다면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28억의 일부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어머니께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큰아들을 무척 아끼셨고 그가 자신에게 5억짜리 집까지 사들인 상황에서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아이의 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한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글자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죠. 자신의 이름이나 시장에서 필요한 숫자 정도 말이죠. 하지만 긴 문장이나 복잡한 내용은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두 딸들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한 두 딸을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딸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새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큰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에 대한 칭찬도 나눴죠.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미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아파트가 오빠 명의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많다고, 특히 큰 돈을 갑자기 얻으면 더욱 그렇다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상호 명의이면 어떻냐고, 평생 살라고 해준 집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반박했죠. 그때 이상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상호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상희는 핸드폰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거짓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짜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늙은 것이 언제까지 살려고 그러나. 뒤치다꺼리 하기 싫어 죽겠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상미가 또 다른 메시지 내용을 지어냈습니다.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이제 지겨워. 내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돈이 28억이나 있는데 왜 늙은 부모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 이제는 내 미래만 생각하고 싶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평생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두 딸은 어머니의 충격을 확인하고는 더욱 독을 부었습니다. 오빠가 28억이라는 큰 돈을 받은 후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한다고 비난했죠. 그들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오빠가 얼마나 매몰차게 거절했는지, 그러면서 가족들을 거지 취급했다고 과장해서 전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상처받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상우가 변한 것일까? 28억이라는 큰 돈이 그를 이렇게 냉정한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 이상민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오빠가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네 케어는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가족만 챙기겠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잔혹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짐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두 딸은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오빠가 부모 봉양은 가난할 때나 하는 거라고 했다는 것, 이제는 돈도 많으니까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 등등. 모든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차마 그 말이 진실일까 겁이나 상호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두 딸은 거의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호에 대한 새로운 거짓 정보들을 투입했습니다. 오빠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독을 부었죠.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요양원에 보내야겠다고 했다는 거짓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창피해 한다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런 내용들에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상처받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상호에게 따져보고 싶었지만 딸들이 말렸습니다. 오빠가 화를 내면서 정말로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거든요. 그때 이상미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오빠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28억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계획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 욕을 남들 앞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희가 교묘하게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오빠를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오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오빠도 부끄러워서라도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죠. 사위인 김도현도 가세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SNS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결국 할머니는 딸들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73세 이정자 할머니는 생애 처음 시위 피켓을 들게 되었습니다. 페류나 아들 이상호 28억 받고도 가족 버렸다라고 적힌 피켓을 말이죠. 물론 할머니는 그 피켓에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대충 설명해 준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두 딸과 사위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처량한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28억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스토리로 여론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결국 이상호가 굴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치밀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악마적인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제 온 대한민국이 이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창원시청 앞에 73세의 한 할머니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다리, 그리고 손에 든 하얀 피켓. 페류나 아들 이상호 28억 받고도 가족 버렸다. 이정자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오빠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김도현과 두 여동생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지 말입니다. 김도현은 할머니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각도를 조정하고 조명을 확인하며 가장 처량하고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기다렸죠. 오후 7시 23분 완벽한 순간이 왔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피켓을 읽고 있었죠. 김도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피켓, 그리고 주변 시민들의 반응까지 모두 담아낸 완벽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첫 번째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창원시청 앞에서 본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73세 할머니가 로또 28억에 당첨된 아들을 규탄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 아들은 형제자매들은 물론 어머니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28억이라는 거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을 여러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동시에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30분 만에 100개의 공유, 1시간 만에 5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5만 번의 공유를 기록했고 댓글은 2,000개를 넘어섰죠. 댓글들은 하나같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28억 받고도 어머니 한 분 제대로 못 모시나?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진짜 인간 쓰레기네.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로또 당첨되니까 가족도 버리는 페류나. 저 할머니 정말 불쌍해. 평생 고생하셨을 텐데. 일부 댓글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상호라는 놈 신상 털어야 한다. 이런 쓰레기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지. 김도연은 댓글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9시 이상미가 자신의 SNS 계정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 친오빠 이야기입니다. 28억 로또에 당첨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는 더욱 심한 말들을 했다고 들었어요. 늙은 것이 언제까지 살려고 그러나 뒤치다꺼리하기 싫다는 말까지.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나서신 겁니다. 이 게시물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어머니를 모독한 아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서 화제가 되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상호는 그 다음날 아침에야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당신이 아니냐고 말이죠. 이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 전체에 퍼져 있었고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시위 피켓을 들고 계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미리 오빠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화를 내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호는 직접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미리 다른 곳으로 모셔간 상태였거든요. 그 사이에 인터넷에서는 더욱 악의적인 내용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호의 직장을 알아내서 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집 주소까지 추적해서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알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상호는 하루 만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미와 이상해 그리고 김도현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론은 자신들 편이 되었지만 정작 목표인 28억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2단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24년 9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이상호가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간 사이에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도현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 주인인 이상호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족이 들어가야 한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왔고 세 사람은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 안에서 한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재를 뒤져서 통장과 각종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28억이 들어있는 계좌를 찾으려는 것이었죠. 침실 옷장도 뒤져서 현금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방까지 뒤졌습니다. 혹시 비밀금고나 귀중품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호는 이미 28억을 안전한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집에는 생활비 정도만 두고 있었거든요. 분노한 이상미가 거실에 있던 가전제품들을 확인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비싸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죠. 돈을 못 찾으면 물건이라도 가져가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호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거실에서 집안을 뒤지고 있던 세 사람과 마주친 순간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상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죠. 하지만 이상민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고 오빠가 혼자 28억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도연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이상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당신을 페류나로 알고 있으니 조용히 돈을 나눠주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죠. 심지어 이상희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것이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여전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랄했습니다.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족이고 28억을 독차지하려는 이상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했죠. 심지어 경찰관에게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페류나라고 어머니까지 시위하게 만든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그 페류나가 맞다면 혹시 가족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집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이었고 집안을 뒤진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세 사람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이상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고, 이제는 가족들까지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퍼져나갔습니다. 페류나가 이제는 가족들까지 고발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28억 지키려고 가족들을 감옥에 보내다니.
여론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상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준비해둔 진짜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73세의 어머니를 딸들의 마수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죠. 2024년 9월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이상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인터넷에서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73세의 어머니가 딸들의 조종 아래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말입니다. 이상호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들과의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어머니께 드린 용돈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씩을 송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받는 분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이 돈이 어머니께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상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 업무가 어려우시니까 딸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호는 이웃들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전에 사셨던 지역의 오랜 이웃들, 특히 박영숙 할머니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호가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뵈러 온다는 것을, 혼자서 무거운 쌀포대와 반찬들을 들고 올라온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까지 모시고 간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반면 두 딸들은 어떠했을까요? 박영숙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명절에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끔 전화는 하는 것 같았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에 갑자기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상호는 여동생들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이상미와 이상희가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는지, 그리고 28억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고 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어머니의 진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호는 은밀히 조사해 본 결과 어머니가 실제로 받으신 용돈이 매달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매달 50만 원씩 보낸 것 중 4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뻔한 일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그 가짜 메시지 내용들을 진짜라고 믿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들이 보여준 핸드폰 화면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SNS 계정을 가입하고 처음으로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8억 로또 당첨자의 해명 마이너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차근차근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께 아파트를 사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10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여동생들이 로또 당첨 소식을 듣고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움을 거절했던 일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셋째, 매달 어머니께 드린 50만 원의 용돈 송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0만 원만 전달되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함께 올렸습니다. 넷째, 여동생들이 어머니의 문맹을 이용해서 가짜 메시지 내용을 보여드렸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신다는 것을 악용한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죠. 다섯째, 집 침입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과 사건 경과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녹음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동생들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드러났죠. 이 게시물이 올라간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30분 만에 1,000개의 공유, 1시간 만에 1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페류나는 따로 있었구나. 문맹인 어머니를 이용하다니. 정말 악질이다. 용돈까지 가로챘으면서 오빠 탓을 했다고? 이상호 씨한테 미안하다. 성급하게 판단했네.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화가 난다. 여론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죠. 이상호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다른 곳에 모셔둔 상태였거든요. 그때 박영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이상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이상호가 진짜 효자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런데 딸들이 나타난 후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이상호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만나 뵙고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그때 인터넷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의 해명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상호가 공개한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서 정말로 어머니 집을 사들인 것이 맞다고 인증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은행 송금 내역을 분석해서 정말로 매달 50만 원씩
보낸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창원시청 앞 시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중년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상미와 이상희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딸들의 감시와 세뇌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박영숙 할머니가 이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기사들을 보시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할머니가 대신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상호의 해명글을, 그리고 사람들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렸죠.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딸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큰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을 들으신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큰아들을 어떻게 모함했는지가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드러났거든요. 그 순간 이정자 할머니의 마음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큰아들을 모함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더욱 분노한 것은 자신이 그 거짓말을 믿고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이상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73세의 어머니가 큰아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의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상호 역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으셨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자신 때문에 큰아들이 페류나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으니 자신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날 저녁 이정자 할머니의 해명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호는 페류나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가장 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큰아들을 의심했다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했다고 고백하셨죠. 그리고 딸들이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비난했던 모든 분들께도 사과한다고 말입니다. 이 동영상이 올라간 후 인터넷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눈물이 난다. 진짜 피해자는 이상호 씨와 할머니였구나. 딸들이 정말 악질이네. 문맹인 어머니까지 이용하다니. 이런 이야기를 보면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진실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28억 로또 당첨자가 페류나라는 거짓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가족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와 어머니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2025년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였죠. 이상미와 이상해, 그리고 김도현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기, 모욕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거든요.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어머니가 문맹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를 파탄시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김도현의 경우 주거침입을 주도하고 SNS 조작을 계획한 주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매일 아침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가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건이 해결된 후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직접 글을 배워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셨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처음 배우는 한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상호 역시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공부 시간을 가졌죠. 3개월이 지나자 할머니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신문 기사 정도는 천천히 읽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이상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야, 이제 내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엄마가 직접 읽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읽어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이상호는 28억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돈 자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준 것이라고 말이죠. 어머니 역시 변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며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속을 수 있다고, 항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5년 6월 15일 로또 당첨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상호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를 뵈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티를 열었죠. 로또 당첨 기념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찾은 기념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이상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28억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엄마와의 진짜 인연, 아이들과의 더 깊은 유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28억은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 깨달음은 평생 내 가슴에 남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정자 할머니는 매일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호는 매주 변함없이 어머니를 뵈러 부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여동생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이상호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그들도 언젠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갑작스런 행운이나 시련 앞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믿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상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상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8억 로또 당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